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59세 대전에 사는 박선옥입니다. 30년 동안 간호사로 일하다 작년에 은퇴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솔직히 말씀드리기가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혹시 저와 같은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을까봐 용기를 내어 털어놓아 봅니다. 그날도 저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정성을 쏟았습니다. 아들 도윤이가 어려서부터 좋아하던 묵은지 김치를 담고 며느리 소정이 몸에 좋을까봐 닭가슴살을 삶아 샐러드를 만들었어요. 지하철표 2장 값도 아까워서 버스로 갈아타며 2시간 반을 달려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무거운 반찬통들을 양손에 들고 아파트 복도를 걸을 때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이걸 보면 얼마나 고마워할까 하면서 말이죠. 30년간 환자들 돌보듯 세심하게 포장하고 라벨까지 붙여서 준비한 정성이었거든요. 전자도어락 앞에서 익숙하게 번호를 눌렀습니다. 아들 도윤이의 출생연도, 그런데 차가운 소리와 함께 빨간 불이 번쩍 켜졌어요. 내가 잘못 눌렀나? 다시 천천히 더 정확하게 눌러봤습니다. 또 삐, 3번째, 4번째. 그 차갑고 무정한 오류음이 복도에 울려 퍼질 때마다 제 가슴도 함께 얼어붙는 기분이었어요.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며느리 소정이에게서 온 카톡이었죠. 어머님, 방문하실 때는 꼭 미리 연락 부탁드려요. 오늘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준비로 집에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죄송해요. 저는 그 메시지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어요. 죄송해요라는 말이 오히려 더 차갑게 느껴졌거든요. 마치 저를 완전한 타인으로 대하는 것 같았어요. 복도에 서서 반찬통을 내려다보니 갑자기 이 모든 게 우스워 보였습니다. 아니, 우스운 게 아니라 참담했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이 마음을, 이 사랑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랐어요. 이웃집에서 누군가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급하게 반찬통을 문 앞에 내려놓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누군가가 이 모습을 본다면, 59살의 시어머니가 며느리 집 문 앞에서 쫓겨나는 꼴을 본다면 얼마나 부끄러울까 싶었거든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제 모든 행동들이 사실은 허락받지 않은 것들이었다는 걸요. 저는 단 한 번도 필요하냐고 묻지 않았어요. 그저 이런 게 필요할 거야 라고 혼자 결정하고 혼자 행동해왔던 거죠. 지하철에서 대전으로 내려오는 내내 창밖 풍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계속 같은 생각만 맴돌았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내 아들은 왜 아무 말도 안 해주지?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병원 일을 하면서도 남편을 떠나보내면서도 참아왔던 눈물을 며느리 집 문 앞에서 흘려야 했어요. 며칠을 끙끙 앓으며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죽 한 그릇도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거울을 보니 며칠 사이에 볼이 쏙 들어가고 눈가에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어요. 평소 즐겨 듣던 라디오에서 가족 갈등 상담 코너가 나올 때마다 저는 라디오 앞에 바짝 다가앉았습니다. 혹시 나와 같은 사람이 있을까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제가 겪고 있는 것만큼 절절한 사연은 없더라고요. 결국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사연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9세 은퇴한 간호사입니다. 30년간 남의 아픔을 돌봐왔는데 정작 제가 이렇게 아플 줄은 몰랐습니다. 저희 아들이 작년 10월에 결혼했습니다. 신혼집 전세자금 3억 중 2억을 제가 마련해 줬어요. 평생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주말마다 대전에서 서울까지 올라가서 집 청소도 해주고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도 해서 냉장고 가득 채워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며느리가 미리 연락하고 오라고 하더니 급기야 도어락 비밀번호까지 바꿔버렸습니다. 저를 완전히 나무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아들에게 하소연해봐도 소정이 말이 맞다며 며느리 편만 들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데 제가 키워낸 아들을, 제 살과 피를 나눈 아들을 누군가가 완전히 데려가 버린 기분입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정말 잘못한 걸까요? 사연을 다 쓰고 나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이걸 정말 보내도 될까? 전국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듣는다면, 하지만 이 답답한 마음을 어디에 털어놓을 곳이 없었어요. 친구들에게 말하기에는 너무 창피했고, 동네 사람들이 알면 뭐라고 할지 두려웠거든요.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제 인생 59년 중에 가장 서러운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사연을 보내고 나서 한 가지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내가 언제 아들 부부에게 필요한 게 뭔지 물어봤지? 30년간 환자들을 돌보면서는 항상 어디가 불편하세요? 뭐가 필요하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왜 제 가족에게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들을 일방적으로 해줬던 거네요. 라디오에서 제 사연이 나온 건 일주일 후였습니다. DJ가 제 이야기를 읽어주는 걸 들으니 더욱 객관적으로 들렸어요. 그리고 이어진 전문가의 조언. 사랑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사랑도 상대방이 받을 준비가 되었을 때 전해져야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있어요. 일방적인 베풀면 때로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일방적인 베품이 부담이 된다고? 저는 지금까지 그게 사랑이라고 믿어왔는데 그날 밤부터 저는 제 과거를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30년을 일하면서 몸에 밴 완벽주의, 그게 제 삶의 전부였거든요. 수술실에서는 1mm의 오차도 1초의 지연도 허용되지 않았어요. 환자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모든 기구는 제자리에, 모든 절차는 정확하게, 모든 상황은 통제 가능하게. 그런 습관이 집에서도 이어졌죠. 아들 도윤이가 어려서부터 저는 모든 걸 완벽하게 관리했어요. 옷은 색깔별로, 책은 크기별로, 음식은 영양소별로. 아들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다고 하면 즉시 고쳐줬어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대학에 보낸 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매주 반찬을 해서 보내고 방학 때마다 방 정리를 해주고 심지어 아들의 옷장까지 제가 관리했어요. 아들이 엄마 이제 혼자 할 수 있어라고 해도 저는 엄마가 해주는 게 더 깔끔하잖아 라고 했죠. 직장 생활을 할 때도 그랬어요. 아들이 야근을 한다고 하면 밤 10시에라도 회사 앞까지 도시락을 가져다 줬어요. 아들 동료들이 어머님이 정말 극진하게 챙겨주시네요 라고 할 때마다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결혼 준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혼집 인테리어부터 가전제품까지 거의 제가 다 준비했어요. 며느리에게 뭐가 필요해 라고 물어보긴 했지만 실제로는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걸로 결정했죠. 소정이도 이런 걸 좋아할 거야. 젊은 사람들은 다 이런 거 좋아하잖아. 결혼 후에도 당연히 그 연장선이었어요. 신혼집에 가면 냉장고부터 정리했어요. 야채는 야채끼리, 육류는 육류끼리, 유통기한이 빠른 것부터 앞에 두고 세제들도 높이 순으로 가지런히 정리하고 라벨이 앞으로 오게 돌려놓고 그럴 때마다 며느리 표정이 조금씩 굳어지는 걸 봤어요. 하지만 저는 시간이 지나면 고마워할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어색하지만 나중에는 이 정성을 알아줄 거야 라고요. 그런데 며칠 전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어머님이 해주시는 게 감사하긴 한데 제 집의 시스템이 자꾸 바뀌면 불안해져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내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왜 불안하다는 거지? 저도 제 나름의 정리법이 있거든요. 이 물건은 여기, 저 물건은 저기. 그런 제만의 룰이요. 그게 바뀌면 뭔가 제 집이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며칠을 고민했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더 깔끔하게, 더 효율적으로 해주는데 왜 싫어할까? 그때 문득 병원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어요. 새로운 간호사가 제 정리 방식대로 따라하지 않으면 얼마나 답답했는지. 왜 이렇게 간단한 걸 못하지? 라고 생각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간호사도 나름의 방식이 있었던 거네요. 단지 제 방식과 달랐을 뿐이지 틀린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선이라고 믿어왔던 모든 행동들이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하는 일이었다는 거요. 제가 도움이라고 생각했던 게 상대방에게는 간섭이었던 거네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제 사랑의 방식이 모두 틀렸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 후 며칠 동안은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도 엄마, 나중에 걸게라고 하고 끊어버리고 며느리에게 안부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어요. 드디어 아들이 전화를 걸어온 건 일주일 후였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딱딱했어요. 엄마, 소정이랑 셋이 만나서 얘기 좀 해보자.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잖아. 만나자는 곳은 집 근처 카페였어요. 저는 그것부터가 서운했어요. 왜 집에서 만나지 못하고 밖에서 만나야지? 카페에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정장까지 차려입고 왔더라고요. 마치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에 나가는 것처럼 말이에요. 아들도 함께 왔는데 둘 다 뭔가 준비해온 티가 났어요. 손에 메모지까지 들고 있었거든요.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오늘 솔직하게 얘기해보고 싶어요. 그 첫 마디부터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았거든요. 저는 재택으로 일을 해요. 하루 평균 4시간씩 화상회의를 하는데 그 시간에는 정말 작은 소리에도 집중이 깨져요. 클라이언트들과 중요한 계약을 논의하는 시간이거든요. 저는 그제야 며느리의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어요. 그냥 집에서 컴퓨터 일을 하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몇억 원짜리 프로젝트를 다루는 전문가였던 거네요. 그런데 언제 누군가 집에 들어올지 모른다는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계속 불안해요. 회의 중에 문소리라도 나면 완전히 집중이 깨져버려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그래서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고 미리 연락해달라고 부탁드린 거예요. 어머님을 멀리하려는 게 아니라 제 일의 패턴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 순간 뭔가 억울한 마음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소정아, 나는 가족이잖아. 왜 나까지 남처럼 대해야 하는 거야? 며느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어머님, 가족이라고 해서 아무 때나 들어와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저희도 저희만의 생활 패턴이 있거든요. 그 말에 저는 더욱 화가 났어요. 내가 그동안 너희를 위해서 뭘 했는데 집 전세금도 내가 대줬고 매주 반찬도 해서 가져다주고 청소도 해주고 그런데 이제 와서 남처럼 대하라고? 며느리도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런 걸 언제 저희가 부탁드렸나요? 어머님이 하고 싶어서 하신 거잖아요. 그 한마디에 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하고 싶어서 했다고? 30년간 쌓아온 제 모든 희생과 정성이 한순간에 무가치해진 기분이었어요. 아들이 급하게 중재하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엄마, 소정이 말도 일리가 있어. 엄마도 조금만 이해해줘. 그 순간 저는 정말 배신감을 느꼈어요. 제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들고 있는 거였어요. 도윤아, 엄마가 그동안 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포기했는데 그런데 이제 엄마보다 며느리가 더 소중하다는 거야? 아들의 얼굴이 곤란해졌어요. 엄마, 그게 아니야. 그냥 뭐? 엄마는 이제 필요 없다는 거지? 카페 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다른 손님들이 저희를 쳐다보기 시작했죠. 저는 급하게 가방을 챙겨 들고 일어났어요. 알겠어. 내가 필요 없다면 이제 안 올게. 너희 알아서 살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지하철 안에서도 버스 안에서도 계속 울었어요. 59년 살면서 이렇게 배신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아들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매일매일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기다렸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죠. 내가 키운 아들이 이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만 계속 들었어요. 드디어 아들이 전화를 건 건 4일 후였습니다. 엄마, 그날은 좀 많이 흥분했지. 소정이도 말을 너무 세게 했고.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화가 났어요. 며느리를 비난하는 척하면서도 결국 제가 흥분했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도윤아, 엄마가 그동안 너를 위해서 얼마나. 알아, 엄마. 그런데 소정이 입장도 좀 이해해줘. 요즘 정말 일이 많아서 스트레스 받고 있어. 또 며느리 변명이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며칠 후에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님, 도윤이가 어머님이 많이 상심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마음도 이해해요. 뭐야 이게?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분명히 카페에서는 저를 완전히 적대시했는데 갑자기 이해한다고? 다음 날 아들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소정이가 어머니 마음을 이해한다고 하던데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아.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며칠 후에 또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님, 이번 주말에 반찬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 일이 너무 바빠서. 저는 기뻤어요. 드디어 며느리가 마음을 연 건가 싶어서 새벽부터 일어나 열심히 반찬을 만들었죠. 그런데 며느리 집에 가서 반찬을 전해주고 나서 아들이 조용히 말하더군요. 엄마, 소정이가 요즘 좀 예민해서 조금만 더 참아줘. 뭐야? 분명히 며느리가 반찬을 달라고 했는데 저는 또 혼란스러웠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아들이 양쪽에 다른 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에게는 소정이가 이해한다고 했어라고 하고 며느리에게는 엄마가 상처받으셨으니까 조금만 맞춰줘라고 하고 있었던 거죠. 문제는 이런 식의 거짓말이 계속 이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며느리가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다고 생각했고 며느리는 제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둘 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결정적인 사건이 터진 건 2주 후였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좋아한다고 아들이 말한 나물 반찬을 해서 가져갔는데 며느리가 당황하는 거예요. 어머님, 저 언제 나물 반찬 좋아한다고 했나요? 도윤이가 내가 나물 반찬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저 나물 알레르기 있어서 못 먹는다고 결혼할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게 이해됐어요. 아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죠. 양쪽에 듣기 좋은 말만 해서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저는 아들을 호되게 혼냈습니다. 도윤아, 너 지금까지 엄마랑 소정이 사이에서 거짓말을 한 거야? 아들이 변명하려고 했지만 저는 들어주지 않았어요. 엄마한테는 소정이가 이해한다고 하고 소정이한테는 엄마가 변하고 있다고 하고 너 그게 해결책이라고 생각했어? 아들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엄마,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모르겠으면 솔직하게 말하지. 왜 거짓말로 덮으려고 해? 그때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며느리보다도 아들에게 더 실망했어요. 제가 키운 아들이 이렇게 비겁한 사람이 될 줄은 몰랐거든요. 아들, 너는 엄마와 며느리 사이에서 좋은 사람 행세만 할 거야? 그럴 거면 차라리 우리 모두를 한자리에 앉혀놔. 그날 밤 아들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내가 잘못 생각했나 봐. 엄마 말이 맞아. 우리 세 명이 한자리에서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보자. 이번에는 거짓말 없이. 비로소 제대로 된 대화를 시작할 기회가 온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너무 많이 상처받은 상태였어요. 본격적인 대화를 하기 전에 저는 혼자서 마음을 정리할 필요를 느꼈어요. 너무 감정이 복잡해서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동네 시니어 복지관에서 가족 상담을 한다는 걸 알고 찾아갔습니다.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59년 살면서 남에게 제 속마음을 털어놓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거든요. 상담사는 40대 여성이었는데 따뜻하고 차분한 느낌이었어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저는 처음에는 며느리 험담부터 시작했어요. 상담사님, 요즘 며느리들은 정말 이기적인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해주는 걸 당연하게 여기다가 조금만 뭐라고 하면 벽을 쌓아버려요. 그런데 상담사는 제 말을 끝까지 듣고 나서 조용히 물어보더군요. 어머님, 혹시 며느리 분께 미리 물어보고 도움을 주신 적이 있으세요? 그 질문에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뭘 물어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청소를 해주시기 전에 청소가 필요한지, 언제 해주면 좋을지 물어보셨나요? 반찬을 만들어 가시기 전에 어떤 반찬이 필요한지, 얼마나 만들어 드릴지 여쭤보셨나요?
저는 점점 당황스러워졌어요. 그런 건 당연히 필요한 거 아닌가요? 신혼부부가 집 관리를 제대로 할 리 없고 요리도 서툴 텐데. 상담사가 화이트보드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님과 며느리분의 갈등은 사실 세 개의 서로 다른 축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요. 첫 번째 성격 차이였어요. 어머님은 완벽주의 성향이 강하고 청결과 질서를 중시하시는 반면 며느리분은 내향적이고 개인의 자율성을 중시하세요. 이 둘은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두 번째 기대의 차이였어요. 어머님은 내가 이만큼 투자하고 도움을 줬으니 그만큼 관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며느리분은 내가 실제로 거주하는 공간이니까 내가 최종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세 번째 축은 경계에 대한 인식 차이였어요. 어머님께서는 가족이니까 서로 자유롭게 도움을 주고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지만 며느리분은 아무리 가족이라도 개인의 영역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상담사의 설명을 들으니 정말 명확해졌어요. 저희는 완전히 다른 언어로 소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상담사님, 제가 정말 잘못한 걸까요? 저는 그냥 사랑하는 마음에서. 상담사가 제 말을 끊었어요. 어머님의 사랑하는 마음 자체는 전혀 잘못이 없어요. 하지만 사랑의 표현 방식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사랑도 상대방이 받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전해져야 해요. 일방적으로 주는 사랑은 때로는 폭력이 될 수 있거든요. 사랑이 폭력이라고? 저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상담사가 예를 들어 설명해 주었어요.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실 때도 환자가 뭘 원하는지 먼저 파악하고 도움을 주시잖아요. 환자가 물을 원하는데 억지로 밥을 먹이지는 않으시죠? 그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30년간 환자들에게는 그렇게 했으면서 왜 가족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어머님, 경계선이라는 건 관계를 단절시키려는 선이 아니에요.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보호막이에요. 그 선을 서로 인정할수록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상담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동안 제가 사랑이라고 믿어왔던 모든 행동들이 사실은 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을 돌보는 완벽한 어머니라는 제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계속 돌봄을 강요했던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소정아, 이번 주에 혹시 필요한 반찬이 있을까? 있다면 어떤 걸로? 얼마나 만들어 드릴까? 30분 후에 답장이 왔어요. 어머님, 감사해요. 이번 주는 김치만 작은 통 하나 정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 짧은 문자를 보며 저는 눈물이 났어요. 이게 바로 소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드디어 우리 세 명이 제대로 된 대화를 하는 날이 왔습니다. 시내 한복판에 있는 조용한 카페였죠. 저는 그날 아침부터 긴장했어요. 화장을 하면서도 손이 떨렸고 옷을 고르는데도 한참이 걸렸어요. 너무 격식을 차리면 거리감이 느껴질 것 같고 너무 편하게 입으면 진정성이 의심받을 것 같았거든요. 카페에 도착했을 때 아들과 며느리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A4 용지 몇 장과 펜들이 놓여 있었어요. 마치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러 온 것 같은 분위기였죠.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번에는 목소리가 전보다 훨씬 차분했어요. 어머님, 오늘은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지내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정해보면 어떨까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감정적으로만 얘기하면 또 같은 일이 반복될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아들이 말했어요. 우리가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보자. 그리고 모든 내용을 글로 써서 3명 다 서명하자. 그래야 나중에 오해가 없을 거야. 며느리가 제안했어요. 우선 서로 마음을 가라앉힐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2주 동안은 예고 없는 방문을 완전히 중단하고 감정적인 메시지도 보내지 않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저는 처음에는 반발했어요. 2주나? 그럼 그동안 우리가 연락을 아예 안 한다는 거야? 아들이 설명했어요. 연락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는 메시지를 보내지 말자는 거야.
뭔가 할 말이 있으면 하루 정도 생각해보고 차분해진 다음에 연락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첫 번째 규칙이 정해졌어요. 어머님, 저희도 저희만의 일정이 있어요. 특히 저는 회의 스케줄이 자주 바뀌어서 미리 말씀해 주셔야 시간을 맞출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그럼 내가 해주고 싶은 건 못 해주는 거야? 엄마 마음이라는 게 있잖아. 아들이 중재했어요. 엄마 마음도 중요하지만 받는 사람 마음도 중요하잖아. 소정이가 정말 필요할 때 부탁하면 더 고마워할 거야. 며느리가 덧붙였어요. 어머님이 해주시는 청소는 정말 꼼꼼하고 좋아요. 하지만 제가 어디에 뭘 두었는지 기억하는 방식이 있어서 그게 바뀌면 나중에 찾기가 어려워져요. 우리는 서로의 입장에서 마음 터놓고 얘기를 했어요. 어머님, 우리가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기존의 방식 말고 세 명이 함께 할 수 있는 뭔가를. 아들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월 1회 오픈 브런치는 어때? 엄마는 손님 접대를 담당하고 소정이는 메뉴 기획을 하고 나는 설거지를 담당하는 거야. 저는 그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손님 대접을 할 수 있으면서도 며느리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은 방법이었거든요. 소정아, 나는 도윤이 어머니이고 너는 도윤이 아내야. 우리는 서로 경쟁하는 사이가 아니라 도윤이를 사랑하는 같은 편이야.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저도 어머님을 이제 손님이 아니라 진짜 가족으로 모시고 싶어요. 다만 문을 두드려 주시는 가족으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따뜻함을 느꼈거든요. 아들이 농담처럼 말했어요. 우리 이거 액자에 넣어서 걸어두자. 박선옥, 이소정, 김도윤 가족 평화 협정서라고. 우리는 모두 웃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편안한 웃음이었어요. 그로부터 2달이 지난 8월 마지막 주말 첫 번째 공식 브런치를 열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준비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10개가 넘는 반찬통을 싸지는 않았어요. 며느리가 요청한 딱 2개만, 묵은지 김치 하나, 오이 소박이 하나. 신기하게도 짐이 가벼우니 마음도 가벼웠어요. 예전에는 이것도 가져가야 하나 저것도 가져가야 하나 하며 새벽부터 전전긍긍했는데 이번에는 여유롭게 준비할 수 있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누르며 소정아, 엄마 왔어라고 말했을 때 문이 바로 열렸어요. 며느리가 예쁜 앞치마를 두르고 웃으면서 맞아주었어요. 어머님, 어서 오세요. 오늘 메뉴 준비 끝났어요. 거실 테이블에는 제가 평소에 만드는 음식과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의 브런치가 차려져 있었어요. 아보카도 토스트, 스크램블 에그, 과일 샐러드, 그리고 예쁜 컵에 담긴 라떼까지. 마치 카페에서나 볼 수 있는 세팅이었죠. 와, 소정아, 이거 다 내가 준비한 거야? 정말 예쁘다. 며느리가 수줍게 웃었어요. 어머님이 항상 정성스럽게 해주시는 거 보고 배운 거예요. 저도 어머님께 맛있는 거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 정성을 알아주고 있었던 거네요. 아들은 정말로 설거지를 담당했어요. 평소에는 설거지 한번 하는 것도 귀찮아 했는데 그날은 콧노래까지 부르며 즐겁게 하고 있었어요. 도윤아, 내가 설거지를 이렇게 신나게 하는 걸 보니까 신기하다. 엄마, 우리 3명이 각자 역할이 있으니까 더 즐거운 것 같아. 예전에는 엄마 혼자서 다 하려고 하시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했거든. 아, 아들도 그런 마음이었구나.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모든 걸 혼자 하려고 했을 때 아들과 며느리는 오히려 부담스러워했던 거네요. 식사를 하면서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님, 지난주에 해주신 김치 정말 맛있었어요. 저희 친구들이 놀러와서 먹어봤는데 다들 어떻게 담그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 그럼 다음에 김치 담글 때 와서 보면서 배워. 그런데 친구들이 많이 와? 네, 가끔씩 와요. 그런데 이제는 어머님이 언제 오실지 미리 알 수 있으니까 친구들한테도 미리 말할 수 있어서 좋아요. 아, 그렇구나. 저는 그동안 며느리의 사생활까지 방해했던 거네요. 친구들이 놀러와도 언제 시어머니가 들이닥칠지 몰라서 불안했을 거예요.
소정아, 내가 그동안 너를 많이 힘들게 했구나. 미안해.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도 저 때문에 많이 서운하셨을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몰랐어요. 우리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어요. 예전에는 제가 일방적으로 하고 싶은 말만 했는데 이제는 서로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됐어요. 며느리의 일 이야기도 더 자세히 알게 됐어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창의적인 일이더라고요. 하나의 앱을 만들기 위해 몇 달씩 기획하고 사용자들의 행동을 분석하고 더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 계속 연구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조용한 환경이 필요했구나. 내가 그걸 몰랐네. 네, 한번 집중이 깨지면 다시 몰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반대로 제가 간호사로 일했던 이야기도 며느리에게 들려줬어요. 왜 제가 이렇게 꼼꼼하고 완벽주의적인 성격이 됐는지 그 배경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병원에서는 정말 1초, 1mm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어. 그게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였으니까. 그런 습관이 집에서도 나온 것 같아. 와,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 일을 30년이나 하신 거예요? 브런치를 마치고 설거지를 다 끝낸 후에 우리는 거실에 둘러앉아서 차를 마셨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로운 시간이었어요. 며느리가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우리 세 명이 함께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이거 가족 앨범에 넣을게요. 우리 첫 번째 브런치 기념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드라마에서 보는 것 같은 끈끈한 모녀 관계가 되지는 않았어요. 아마 앞으로도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 대신 서로를 존중하면서 유지하는 건강한 관계를 만들었어요. 예전에는 가족이니까 무조건 가까워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가족이기 때문에 더욱 서로의 경계를 존중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적절한 거리가 있어야 사랑도 더 오래 갈 수 있다는 것을요. 며칠 후 며느리에게서 카톡이 왔어요. 브런치 때 찍은 사진들을 예쁘게 편집해서 앨범으로 만들어 보내준 거였어요. 어머님, 다음 달 브런치 메뉴는 뭘로 할까요? 저도 한국 요리 하나 도전해 볼게요. 저는 웃으면서 답장을 보냈어요. 좋아, 그럼 이번에는 내가 손님으로 갈게. 우리 며느리가 만든 요리 정말 기대된다. 여러분,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니에요. 지금도 가끔은 예전 습관이 나올 때가 있고 며느리와 의견이 다를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서로를 존중하며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